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노년의 외로움, 자식 문제, 인생의 굴곡, 그리고 행복한 노후에 대한 갈망으로입니다. 주인공은 김재혁 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재혁입니다. 올해로 69 적지 않은 나이죠.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오늘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 삶의 가장 깊은 상처이고 감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삭히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부모님들의 가슴에 닿아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으로 용기 내어 제 삶의 민낯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제 이야기는 사실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던 환갑잔치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은 환갑이라 하면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여 떠들썩하게 축하하고 행복한 미소를 짓는 상상을 하겠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으니 당연히 제 마지막 잔치상은 따뜻한 가족의 품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환갑잔치 당일 저는 텅 빈 식당에서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 텅 빈 공간만큼이나 제 마음도 텅 비어버렸죠. 제 두 아들 김성진과 이정우는 온다는 말만 남긴 채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들과 손주들의 얼굴은 물론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죠. 제가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자식은 먼 미국 땅에 있는 딸 김미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딸 역시 사정이 있었는지 화상통화로만 겨우 얼굴을 비출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제 삶은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듯 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뿐이었으니까요.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그렇게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천장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눈물은 말을 새 없이 흘러내렸고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멍울이 단단하게 박혀버렸습니다. 제가 과연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 존재였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 젊은 시절은 한마디로 팍팍했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태어나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공장 생산직으로 들어가 밤낮 없이 일하며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죠.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제 한 몸 부서져라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3남매를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 저의 유일한 낙은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섰을 때 방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 하나면 온몸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큰아들 김성진은 어릴 적부터 영리했습니다. 공부도 곧잘했고 늘 제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하는 아이였죠. 저는 성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아이만큼은 저처럼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더 허리띠를 졸라매며 뒷바라지 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기름때 묻은 손으로 막노동을 해서라도 학원비와 책값을 대주려 애썼습니다. 막내 아들 이정우는 형과는 달리 자유분방했습니다. 예술 쪽에 재능이 있었고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죠. 저는 성진이처럼 공부에 매달리지 않는 정훈이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훈이는 음악을 한다며 집을 떠나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 김미경은 늘 저에게 살가운 아이였습니다. 아들들과는 다르게 엄마처럼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죠. 제가 힘들 때마다 제 어깨를 주물러 주던 그 작은 손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내 이미경 씨는 늘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동안 아내는 집에서 3남매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저는 아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아내는 늘 긍정적이고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집안일과 육아에 치여 힘들 때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제 옆을 지켜주었죠. 가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 한 잔을 내어주며 오늘 하루 힘들었지? 라며 저를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온 세상의 무게가 제 어깨에서 내려앉는 듯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자식들을 잘 키우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우리 부부의 유일한 목표였으니까요. 큰아들 성진이는 제 바람대로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마치 제가 직접 합격 통지서를 받은 것처럼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어엿한 사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진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듯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성진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뜸해지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며느리 김은경 씨와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저는 또 한 번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게도 손주가 생겼으니 팍팍했던 삶에 또 다른 즐거움이 생길 거라 믿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외에는 거의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성진이에게 제가 먼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런 태도가 서운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들 하니 그저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둘째 아들 정훈이는 가수가 되겠다고 집을 나갔지만 사실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기획사를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작은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며 생계를 유지했죠. 저는 늘 정훈이가 걱정되었습니다. 불안정한 삶을 사는 것이 안쓰러웠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는 것뿐이었죠. 정훈이에게는 툭하면 돈을 붙여주었고 힘들 때마다 찾아가 밥을 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훈이도 형과 마찬가지로 점점 저와 멀어졌습니다. 제가 돈을 주지 않으면 연락도 잘하지 않았고 제 전화도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과 인연을 끊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자식이라는 생각에 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막내딸 미경이는 멀리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그곳에서 결혼에 정착했습니다. 미경이는 늘 제게 죄송하다며 한국에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빠의 바람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무척이나 쓸쓸했습니다. 그래도 미경이만큼은 늘 저를 잊지 않고 챙겨주었습니다. 가끔 국제 전화로 안부를 물어오고 명절에는 선물도 보내주곤 했죠.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주는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저는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밤마다 아내의 빈자리를 부여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고 저의 슬픔을 함께 나누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외로움은 마치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고 제 삶을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자식들이 가끔이라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아내를 보기 위함이었겠지요. 하지만 아내가 떠난 후에는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큰아들 성진이는 회사 일이 바쁘다, 손주들 돌봐야 한다며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김은경 씨는 한술 더 떠서
어머님 계실 때도 잘 찾아뵙지 못했는데 이제는 더 어렵다며 대놓고 저를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매번 찾아뵙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라는 식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죠. 마치 제가 그녀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성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성진아, 아빠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좀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진이는 한숨을 쉬며 아버지, 저도 회사 일 때문에 바빠요. 그리고 주말에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하고 도저히 시간이 안 돼요. 택시 타고 가시거나 정 안 되면 대리인을 부르세요.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참으며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둘째 아들 정훈이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고 어쩌다 통화가 되면 아버지, 저도 먹고 살기 바빠요. 저도 힘들어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정훈이가 처음 음악을 시작했을 때 제가 몰래 건네주었던 생활비가 쌓여 큰돈이 되었을 때도 그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훈이에게 돈을 주면서도 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들의 꿈을 방해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저는 그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그들은 저를 돈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제 생일날 저는 작은 기대를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침부터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 마음은 더욱 침체되었습니다. 결국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씁쓸한 생일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 오랜 친구 이재환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재환이는 재여가 오늘 내 생일 아니냐? 내가 오늘 저녁에 갈 테니 같이 식사라도 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괜찮은 척하며 아니야, 재환아. 괜찮아. 애들이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에게까지 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환이는 제 오랜 지인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늘 제 곁을 지켜주었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제가 겪는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죠. 제가 자식 문제로 힘들어할 때 재환이는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재여가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자식은 다 자기 앞가림하며 사는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의 따뜻한 위로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외롭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외면뿐이었으니 이제는 저 스스로 제 행복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정리하고 작은 시골 마을에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죠. 환갑잔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저를 괴롭힙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잔치 시간을 몇 시간이나 늦추며 자식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죠. 텅 빈 식당에 홀로 앉아있는 제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식당 주인 이경희 씨는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르신, 혹시 자제분들이 늦으시나요?
식사라도 먼저 하시겠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네, 좀 늦는 모양이네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김성호 씨 부부가 저를 보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집 아들들은 너무했네. 환갑잔치에 부모님을 혼자 두다니.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그들의 시선이 저를 꿰뚫는 것 같았죠.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기 전 제 휴대폰에 녹음되어 있던 아들 성진이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성진이는 며느리 김은경 씨와 통화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 환갑잔치도 귀찮아. 그냥 대충 돈이나 보내드리고 말자. 어차피 우리 재산은 다 우리 건데 뭘 그렇게 신경 써? 그리고 며느리는 맞장 붙이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은 늘 자기 생각만 하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도 못하시고. 그냥 저희 사는 대로 놔두면 좋겠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토록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제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키웠던 자식들이 저를 돈벌이, 수단으로, 그리고 귀찮은 존재로 여겼다는 사실에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고 제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한동안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한 노부부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식 없이 둘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이후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텃밭이 있는 아담한 집을 구했습니다. 공기 맑고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것도 혼자 밥을 해 먹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았던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인연들을 만났습니다. 옆집 할머니 김현숙 씨는 제가 어려워할 때마다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녀는 늘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어르신, 혼자 힘들게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김현숙 할머니는 저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녀와 함께 텃밭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외로움을 잊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박미숙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미숙 할머니는 저처럼 홀로 시골로 내려와 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서먹했지만 몇 번 마주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박미숙 할머니는 저처럼 자식 문제로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고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외로워할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었습니다.
김 선생님 힘내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박미숙 할머니와 함께 매일 아침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저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수확한 채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더욱 깊은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미숙 할머니는 저에게 잊었던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노년의 삶을 함께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자식들에 대한 아픔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에 갇혀 살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저는 비록 자식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가족과 소중한 인연들이 생겼습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요즘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작은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어르신들의 망가진 가구나 가전제품을 고쳐주곤 합니다. 어르신들은 저에게 고맙다며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직접 키운 농산물을 건네줍니다. 그런 소소한 교류 속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어느 날은 경로당에서 김영호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역시 젊은 시절에는 돈 버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 자식들 잘 키우고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인생의 목표였지. 그런데 나이가 드니 알겠더라.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을. 외로울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야. 저는 김영호 어르신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뒤늦게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요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생계를 위해 포기해야 했던 꿈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저는 제 안에 또 다른 세상을 발견합니다. 그림은 저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활력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린 그림들을 마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들의 칭찬 한마디에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자식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아픈 손가락이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저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이루고 싶은 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처럼 외로움과 싸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자식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인생은 굽이진 강물과 같아서 때로는 거친 파도에 휩쓸리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물결을 따라 흐르고 있나요?